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정약용. 이 사람은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22살에 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임금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수원 화성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한 천재 건축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절반, 무려 18년을 어디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유배지였습니다. 전라도 강진, 그것도 초가집 한 칸에서 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간 이유는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천주교 신자라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나라를 위협하는 사교로 여겨졌습니다. 1801년 정약용의 나이 40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했고 한양에서 쫓겨났으며 형제들은 처형당했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40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500리 밖 강진으로 끌려간 겁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초가집 한 칸, 창문도 제대로 없는 비가 새는 집,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연루될까 두려워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밤이 되면 쥐들이 돌아다니고 여름이면 모기떼가 들끓었습니다. 겨울에는 얇은 옷 한 벌로 한파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까? 하지만 정약용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은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대해 물은 겁니다. 유배 3년째 되던 해 정약용에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방관리가 찾아와서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상소문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천주교와 전혀 관계없다고만 쓰시면 제가 위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거짓말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거절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천주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내가 거짓말로 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진실 속에서 당당히 서 있는 사람이 되느냐요. 그 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자유를 얻었다. 내 양심을 속이지 않을 자유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것.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자유는 달랐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것, 거짓된 나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배 5년째 정약용 앞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황상.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황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천한 놈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지금 유배 중이라 제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내가 뭘 배워서 어디에 쓰겠느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황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 신분이 문제가 아니요. 그대가 진심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어. 그렇게 시작해서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총 22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대부분이 양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떠돌이 선비, 심지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죄인 주제에 제자를 가르치다니.
저런 천한 것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세상이 부당하더라도 정의를 지키는 용기. 나중에 이 제자 중 몇몇은 실제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구나. 유배 10년째. 정약용의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역적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과거도 볼 수 없는데요. 아들의 좌절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정약용은 어떻게 답장했을까요? 내가 지금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이 너를 가둬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이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만이 공부의 목적이냐? 남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다. 진짜 공부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짜 가치는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느냐에 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불행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환경이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진 못한다. 그것은 오직 너 자신이 결정한다.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총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경세유표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흠음신서 죄인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이 관리를 위한 책을 쓰고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이 나라를 개혁하는 방법을 쓰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정의로운 재판에 대해 쓴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차피 이 책들을 쓴들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정약용의 답. 내가 이 책을 쓰는 건 지금 쓰이려고가 아니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때 이 책이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1818년 정약용의 유배가 풀렸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울며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감사하오. 하지만 나는 이미 자유로웠어. 무슨 말입니까? 유배지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자유로웠다는 겁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자유만 생각하오.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진짜 자유는 마음의 자유요.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유. 나는 유배지에서도 이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육신이 풀려난들 무엇이 달라지겠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행복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큰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불안했습니다. 누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내 돈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이 돈을 잃으면 나는 누구일까?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반면 정약용은 초가집 한 칸에 살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만 이루면,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영원히 불행하다.
진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내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 실제로 정약용의 글을 읽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70대 박씨 어르신. 이분은 평생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키웠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회사를 자식에게 넘기고 나서부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다 우연히 정약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장으로만 살았구나. 사장이 아니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지? 그 뒤로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그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경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자원봉사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박 씨는 말합니다. 사장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로 살고 있거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80대 김씨 할머니. 이분은 아파트 경비실 앞 화단을 매일 가꿉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합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힘드시잖아요. 할머니의 답. 나는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배지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비록 화단을 가꾸는 일이지만 이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가꾼 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약용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마이너스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는 것. 둘째, 나는 환경의 노예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환경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끝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배되었을 때도 자유로웠고 풀려났을 때도 자유롭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고 포기하셨나요? 정약용은 4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나는 오늘 사람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처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